네, 3월 19일 목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보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박병창 이사님을 오후에도 뵙고, 네, 이런 시장 마감 후에 또 인사이트를 듣는 이 맛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들 진짜 많이 해주셔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와 6천 다시 가나? 네. 오늘은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역시 발목 잡네. 뭐 이런 네. 느낌? 물론 FOMC도 있었고 마이크론도 있긴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6,000포인트요. 어제는 6천 기대, 오늘은 약간 후퇴, 뭐 이런 시장의 약간 변동성? 후퇴인데 네. 6,000포인트는 바라보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고 지수를 경신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6,000포인트는 지금 외부의 매크로 악재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 저마다 또 차트 분석하는 상황 분석이 좀 다르니까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로선을 쭉 걸었는데요. 이제 신고 지수이고요. 요번에 급락했을 때 저점 라인입니다. 이게 5,100포인트 정도 되고요. 위에가 6,300포인트입니다. 하락을 해서 한 반 정도 반등을 곧바로 주었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 오후 방송을 앵커님하고 세 번째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이 갭 하락을 했던 요 날짜가 언제냐면 3월 3일인데요. 요 갭을 메워야지만 위로 갈 수 있다. 이 밑에 있으면은 시장이 여전히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제 그 갭을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섰다는 얘기는 위로 더 간다라는 이제 시장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게 올라섰을 때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이란 전쟁과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온 점은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우리나라 선물에서 동시만기가 있었거든요. 동시만기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에서 매수 쪽으로 좀 들어올 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환율이 이제 1,500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전반적으로 오늘 나오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시장이 위쪽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오늘 뭐 제가 다른 이 저녁 방송에는 강의 같은 거 비슷하게 짤막 강의를 하나씩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차트는 뭐냐면은 이게 보면은 얘는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얘는 내려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그냥 차트에서 보여진다라는 설명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보시면 힘이 없는 주식들은요. 힘이 없는 시장과 힘이 없는 주식은 급락 후에 하단에서 움직입니다. 하단에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미국은 힘이 없어요. 이게 지금 S&P 500입니다. S&P 500이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이 박스권에 있는데 요번에 우리 반등을 할 때 우리 시장도 반등을 했잖아요. 반등할 때 잘 보시면 이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할 때 올라가면 매물 맞고 윗골이 달리고 또 올라가면 매물 맞고 올라가면 매물 맞고 그래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하단에 와서 빨리 돌아서지 못하고 이 하단에 계속 있으면 이런 차트에서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아래쪽을 더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의 차트리스트들은 아마도 지난번에 급락한 것처럼 요번에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 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S&P 500의 차트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종목이라면 이걸 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약한 시장의 흐름인 거예요. 자, 이 차트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차트를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갭을 상단을 어제 메웠고 오늘 조정을 보이는데 두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조정을 보였지만 아침에 시작이 지금 지수 정도였습니다. 아침 시작 지수가 마이너스 2.76이었거든요. 종가가 마이너스 2.73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밑으로 빠졌다가 중간에 오전에 반등 시도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랬다가 뭐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약한 시장이면 매도가 막 나오는 시장이면 그냥 오후에 막 밀려버렸을 거라고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매도자들이 막 강하게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오면 차익 실현 매도, 보수적 매도.
오늘 그거를 이제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외국인들이 2조 원 이상 매도를 했는데 대부분 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동향을 보면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2조 5천억 정도, 2.5조 정도 나왔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가 2.6조잖아요. 외국인들은 지금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즉 비차익으로 매도를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이 안 좋아서 밑으로 막 팔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 버텼다라는 게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이 갭 아래로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싶어. 이거 지금 차트 보면 이거는 저는 올라가고 싶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다만 매크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이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예, 보시면요. 여기 지금 미리 띄워놨나요? 어디요? 있나요? 일단 현대 하이닉스 보이니까요. 네네. 볼까요? 하이닉스부터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8.8% 올랐어요. 오늘 4%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어제 상승의 반 정도뿐이 하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가 좀 줄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삼성전자가 안 보이니까 제가 쳐볼게요. 네. 05930. 00530.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보시면요. 삼성전자도 어제 7.5% 올랐어요. 오늘 3.8%예요. 그럼 이것도 반 정도뿐이 안 하락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줄고 있죠.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안 좋아. 그래서 막 이제 팔고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늘면서 빠집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보수성 매도 또는 매도가 아주 지켜보자. 매도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 투탑이 어제 하락폭의 반 정도뿐이 조정을 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뭐 그보다 더 조정폭이 작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특히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것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시장에서도 제가 이 밑으로 이렇게 사설을 권았는데요. 빠질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조정을 볼 때도 오늘도 어제보다 거래량이 작잖아요. 네. 이거 거래 대금입니다. 밑에는 참. 네네. 이 거래 대금이 작잖아요. 거래 대금이 작다는 얘기는 막 파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약간 관망하면서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 손을 떠나 있는 이슈. 그렇죠. 이란의 전쟁의 이슈가 있어서 이제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최근 3주 동안 이 전쟁하고 나서 이 주말에 대대적인 공격들을 양쪽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심리에는 반영이 좀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면서 BYJ3953님이 질문 남겨주셔서 예.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사님 전쟁이 격화되는데 예.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드네요. 괄호 열고 트럼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러니까 예측 행동이나 예. 뭐 이런 결정을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예. 전쟁 뭐 지상군 투입 얘기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나오고 있는 뭔가 격화되는 분위기 뭐 가스전 예. 타격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야 할지 예.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간략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올해 최대 악재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작년에는 관세였고 올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막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은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했다. 이스라엘에서 먼저 공격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지만 그런 뉘앙스를 하는 거 보면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킨 건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올해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달러의 약세 그리고 금리 인하를 가지고 유동성을 보강하고 시장도 좋고 그리고 내수 경기도 살리고 이걸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행보를 할까? 이게 불확실성이고 올해는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가장 큰 악재다. 그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다서 이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께 좀 죄송스러운데 지금 3주 차잖아요. 그것도 목요일이잖아요. 네네네.
했어야 되는 거, 이미 했어야 되는 거고요. 아, 줄이시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도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뭐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니까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란 전쟁에 되는 것은 트럼프 자신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이후에 한 차례 우리 3월 초에 있었던 것처럼 건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대비한 버퍼 현금은 일정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겠죠. 그게 너무 작으면 대응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것을 대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뭐 가격을 맞춘다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떨어졌지만 밑에서 사서 그것을 마이너스를 보존하거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정도가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30%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차 급락에는 사요. 1차 급락을 하면 처음에는 이게 진위 여부를 몰라요. 그래서 리바운드 항상 반등을 줍니다. 네. 항상 반등을 줘요. 그래서 1차 반등을 해서 체리피킹 했던 것은 반등을 했다 팔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이제 처리를 보통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하락할 때는 사지 않고 올라가는 걸 보고 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락을 했을 때 빨리 대응한 사람이 내가 전체가 100을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30을 팔았어요. 그럼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시 팔아서 3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저는 시황을 어떻게 지금 보내드리고 있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께 그 멤버십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스파시와, 있잖아요. 네. 예, 그걸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 주는 매수 그 기관이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계속. 매수. 예, 매수 기관이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분께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데 현금을 다 써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30% 현금이 있었다. 그러면은 한 10%, 15% 정도 더 살 수 있는 게 이번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미 했던 사람이 지금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똑같이 이 상황에서 본다면,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한 70%를 주식을 갖고 있고 30% 현금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시황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걸 아래쪽으로 보는 사람은 거꾸로 해야겠죠. 거꾸로 한 50%나 60%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저는 이제 위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70%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현금 30%를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70%를 뭘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 70%를 지난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가지치기를 계속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림화 시키면서 주도 종목, 주력 종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게 종목으로 예를 들면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팔고 이거 사야 된다라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번 지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있죠. 원위치한 종목도 되게 많습니다. 원위치. 아. 예, 그냥 원위치하고 안 빠졌거나 원위치한 종목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같은 거 보세요. 여기 급락했죠. 그래서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3월 3일, 3월 4일이잖아요. 그 이상 같네요. 그 이상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보세요. 어떤 종목은 급락해서 이 옆에 있거나 밑으로 간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또는 안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같이 빠졌을 때는 이 밑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빨리 옮겨놔야지만 그 다음에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어려워하세요.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이 타이밍에서 홍보 한번 할까요? 제가 지금 여의도 인사이트 뭐 이런 이거는 우리 채널 이름이네요. 네네네. 프로그램명인데 지금 우리 3프로에서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일주일간은 무료잖아요. 일주일간 무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난 2주 동안 어떤 강의를 올리고 그리고 어떤 스팟 시황 네, 그래서 스팟 지금 시황. 어떻게 하고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네.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그렇게 좀 가이드를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좀 정리해야 되고 어떤 걸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뭉뚱그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했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대세에 맞는 섹터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번에 급락해서
곧바로 올라오는 가장 셌던 섹터는 반도체였고요. 당연히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산 게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어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있고 그 후방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 있었고요. 그건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반도체가 올라가면 또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전력기기잖아요. 그래서 전력기기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전쟁이 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유가로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력난이 생길 텐데 그 곧바로 가장 빠르게 이 전력원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뭐냐? 그럼 원자력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이거 지금 원자력 관련주기 하지만요. 그러면 석유와 관련된 게 아니고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을 지금 바라보기 시작을 한 네. 거거든요. 이거는 이 전쟁이 끝나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쪽 종목들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고 우리가 이쪽이 이번 전쟁으로 해서 또 수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그쪽에 갖고 있는, 자, 아까 질문에 답변 너무 길게 했는데요. 답변 괜찮아요.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급락했을 때 어떤 걸 갖고 있냐? 만약에 70%를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지금 네. 현재 그냥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한 30%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0%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요번 반등 줄 때 반등을 못 했던 헤매는 주식이야. 변두리 주식이야. 그러면 그건 더 줄여야겠죠. 더 줄여서 이제 이쪽 주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도주로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군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의 주식이 있다면 그냥 삼성전자를 다 사는 게 오히려 지금 난 거거든요. 또 여기 지금 화면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한번 볼게요. 이 삼성전기 보세요. 이 급락했다가 다 올라왔잖아요. 네. 급락했을 때는 진짜 공부가 여러분 되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진짜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어렵다고 그러세요. 되게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내 종목을 팔고 딴 데로 가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결과가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렇게요. 네네.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는 어떤 게 덜 빠지고 어떤 게 주력인가 해서 이걸 저는 표현을 수평이동이라고 하거든요. 수평이동을 빨리 해내야 되는 거고 네.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앵커님과 지난번에 말씀드려 나눴는데 올라갈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올라갈 때 시장이 좋을 가만히. 때는 이걸 사고 팔면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진다고요. 올라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여행 가시고 내려올 때는 바빠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질문 주신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면 그게 주변주라면 좀 더 파시고 네. 주도주라면 그걸 가지고 한 7, 80% 가져가고 나머지 20, 30%를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또 다음 주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내려갈 때 좀 바빠야 된다. 수평 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말로 이렇게만 들으면 좀 어렵다 네.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내 예. 종목으로 갖고 있다 보면 예. 이상하게 종목에 대한 예. 애정이나 믿음이나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좀 생기잖아요. 그 그래서 뭐 이제 열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맞아요. 없다고. 근데 그걸 팔 수가 없잖아요. 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뭐 10개 종목이 있는데 다른 게 올라서 수익이 좀 났어. 그래서 얘는 그냥 팔아버리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 심리가 그래요. 다른 게 올라서 수익 났으니까 좀 손실 나도 한번 기다려 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건데 파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펀드 매니저를 다 그렇게 합니다. 일단 시장을 추종하지 못하거나 시장보다 더 약한 종목들, 오히려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은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해야 되죠. 그게 지난주에 했던 뭡니까? 드레스 가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잘 팔리는 것 쪽에 더 가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예요. 안 팔리는 걸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걔는 어떻게 해서 팔라고요? 할인해서 팔라고요. 할인해서 파는 게 주식이 뭐라고요? 손절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수익을 추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해보시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건지는 압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랬다가 판 게 막 급등해버리고 그럼 어떡하지? 얘는 빠지고 네, 이런 맞아. 걱정을 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경험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방송을 여러분 들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다음에 좋을까? 항상 주식은요. 다음에 뭐가 좋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막 이번 전쟁이 끝나고 뭐가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먼저 당연히 갈 것 같고요. 또는 전쟁이 끝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다음 모멘텀이 있어서 뭐가 그러면 좀 좋게 움직일까? 그럼 우리나라의 정책 사이클에서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상법 개정까지 끝났죠. 다음은 뭐예요? 세법 개정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바스켓에 그런 종목을 넣어놓으면서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덱스터 님도 드레스 가게 생각난다고 지난주인가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였습니다. 예. 검은 드레스 안 팔리면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손절 요거는 이제 예. 싸게 팔고 예. 네, 파란 드레스 잘 팔리면 그런 걸로 더 예. 갖다 놔야 된다. 예. 뭐 이런 말씀. 오늘도 그런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MY님도 수평이동 몇 년 전부터 들은 건데 이제 실천 가능해졌다고 뭐 이런 말씀들 이제 해주고 계시는데 스파시왕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차트 보면서 예. 이 차트는 올라가고 싶은 차트다. 예. 이 차트는 내려가고 싶은 차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강의를 좀 들어가 볼까요? 감정과 의사결정 그리고 집단의 정서. 시장은 이성이 아니라 직관의 충돌로 만들어진다. 뭔가 굉장히 심오해 보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심오하기보다도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 이런 거를 우리 생각해야 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요걸 픽을 해서 가져온 이유는요. 네.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끝날까요? 장기적으로 갈까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전문가도 모르고 트럼프 네. 대통령도 본인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알려고 막 노력하고 그거를 맨날 뉴스 보고 분석한 그게 답이 나올까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투자가 될까요? 파악은 좀 해보는 건 가능하지만 예. 예측은 예. 불가능하겠죠.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은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주식 시장에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의 군중의 심리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구나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시황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나가려고 하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시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농담도 되게 많이 하는데 농담은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PC를 가지고 본인이 집에서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MTS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거나 팔 때 어떤 사람들도 사거나 팔 거 아니에요. 불특정 나수의 어떤 사람은 사거나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증권사나 아니면 이제 헤비 유저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거 그냥 살짝 빼놓고 지금 밑에서 받으려고 하네. 얘네들이 지금 팔려고 난리 났네. 지금 주가는 올려놓고 팔려고 하네. 그런 걸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주가를 잘 보면은 이 거래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뭐랄까요. 만약에 PC로 한다면 이 전선을 타고 가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에 장기 투자하고 가치 투자하는데 그런 것까지 필요하지냐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주식을 맨날 사고 파고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내 심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행동경제학 책에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발췌를 했고요. 그리고 모브신 책을 가지고 이제 발췌를 한 것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의사결정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1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막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직관입니다. 직관. 자료 좀 공유해 주세요. 네. 경험에 의해 형성된 직관의 영역. 네. 얘는 빠르고 자동적이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 수정이나 통제가 어려워요. 이 직관은. 그냥 왜 즉시 반응하는 거죠. 누가 때렸어 화나잖아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또는 방어망을 치든지 손으로 막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시스템 2는 느리고 분석적인 사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계획적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사람들의 정서, 의사결정에서는 동시에 작용을 하지 어느 하나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1만 작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악이잖아요. 아기들이고요. 또 시스템 2만 작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로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제가 왜 이 표현을 드리려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이 시스템 2만 가지고 이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차트는 봐야 돼요.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구나, 팔려고 하는구나. 지금은 나 뭔지 모르겠구나. 답은 세 개예요, 그냥. 난 모르겠다 아니면 올라가겠구나 내려가겠다 그거거든요. 그 직관은 약간 느낌, 뭔가 맞습니다. 심리 파악 이런 그런 겁니다. 거죠? 그게 심리가 녹아 있는 게 차트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 둘을 어떤 것이 더 작용을 많이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시스템 1은 이 시스템 2는 노력에 의해서 되지만 시스템 1은 서로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의 시스템 1, 직관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가격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요. 그래서 시장은 이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직관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가격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을 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러면 뭐 중구난방으로 막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꼭 그렇지는 않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경제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집단이 막 개인들이 막 사면 나는 거꾸로 하면 돈 번다. 개인들이 막 살 때 나는 팔고, 개인들이 막 그러면은 뭐 팔기 시작할 때 막 공포의 심리에 사고, 공포에 사고, 뭐 환희에 팔아라. 뭐 이런 증시 경험이 있잖아요. 막 급락할 때 사고, 예, 예, 예. 뭐 막 올라갈 때 그런 거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행동주의 경제학에서는요. 네. 보세요.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때 이것을 구조적으로 역이용할 수 없을까? 비합리적인 개인의 집합인 시장은 비합리적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합리적인 개인의 수가 많을수록 서로 상쇄되면서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주가가 급락하거나 비상식적으로 올라갈 때 반대로 하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예요. 왜곡된 집단 의식은 군집 효과를 만들면서 그걸로 인해서 버블도 만들고 뭐 충격도 주긴 하는데 이 성공적인 역발상 투자의 핵심은요. 소수가 움직이는 걸 바라보면 안 되고 다수의 바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네. 무슨 표현이냐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도 그렇고 뭐 시장 전체에서 일정 특정 세력에 의해서 막 그렇게 빠지는 걸 가지고 또는 일시적인 빠지는 거 가지고 나는 얘를 반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군중이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소위 우리 그 얘기하는 뭐 막 무조건 추종하는 그런 거. 포모 맞아요.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이게 반대 방향이 나타나는 거지 네. 일시적인 거나 이벤트이거나 아니면 소수에서 나타나는 것을 반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틀릴 때 사면 된다. 남들이 막 살 때 뭐 그럴 때 나는 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소수가 틀린 상황이 아니라 다수가 동시에 틀리는 이제 그런 순간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어찌 보면은 이 말이 되게 이 심리적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결론을 제가 이렇게 냈습니다. 빠른 것을 네네네. 써왔어요. 뭐냐면 원칙을 갖고 군중을 읽어보고 그리고 타이밍은 군중의 행동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살지에 대한 원칙은요. 기업의 펀더멘탈,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구조적인 정책의 사이클 이런 거 가지고 뭘 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 방송 매일 들으시겠지만 매크로는 뭘로 가고 있어요? 유동성과 AI.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기업과 반도체. 이 네 가지를 딱 가지고 그냥 가는 걸 가지고 뭘 살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언제 살지 언제 팔지는 투자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군중의 심리에 의한 수급, 결국은 차트에서 나타나는 수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요. 이 펀더멘탈 하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들은 네. 이 차트를 보고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되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 논쟁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차트시스트들은 야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차트에 다 묻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차트만 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막 싸웠거든요. 이제 뭐 의미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 있는 대규모의 내노라하는 모든 운영사에는요. 네. 이코노미스트가 있고 애널리스트가 있고 애널리스트도 탑다운 방식이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버텀업이 있고요. 그걸 하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회의에 반드시 차티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같이 하는 거지 따로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마지막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냐면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계량적 모형, 숫자를 가지고 가는 거다. 결국은 숫자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뭐 기적 분석적 수급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요. 소위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면서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 또는 환경적 요인 또는 감정적 요인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드리면 저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왔습니다. 우리는 네. 모든 걸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리고 세상에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어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챗GPT 물어보면 되고 웬만하면 들어보면 대부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맞냐 틀리냐라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어떤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어떤 자료를 보고 그리고 나서 나는 최종 결정은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나는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살 거야. 이 상황이 되면 팔 거야. 라는 본인의 이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본인의 투자 원칙을 가져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 말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본인의 투자 원칙을 가지라는데 본인의 투자 원칙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가지라는 거야. 근데 많은 전문가들 투자 원칙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시장에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지 마시고 시장을 내가 거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을 시간 있어요. 드리면요. 네네네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우리 그 서점에 가면요. 네. 교보문고 광화문에 뭐랄까요. 그냥 바람 쐴 겸 한번 가면 뭐 에세이나 시집 같은 걸 만약에 꺼내서 내가 본다. 그럼 특히 에세이도 그렇고 시집도 그렇지만 베스트셀러의 시집이나 에세이의 코너에 가서 딱 보면요. 글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글이야.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어렵지 않아요. 시가 굉장히 쉽고 어린 아이가 쓴 것처럼 굉장히 쉽고 간결합니다. 되게. 맞아요. 좋은 글은 네, 좋은 글은 간결한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를 처음 쓰는 사람이나 에세이 처음 쓰는 사람은 처음 배운 사람은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쓸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기술이 스킬이 없어서 그렇게 단순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썼느냐? 아니에요. 많은 훈련 끝에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이 공부의 하나하나를 여기에 내가 석박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만의 단순한 걸 만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단순함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그때마다 바꾸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네. 절대 요즘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시장 가볼게요. 네. 시장으로 가서 이건 이제 아까 종목인데 이제 자 우리 업종으로 갔어요. 이따 급락을 했어요. 네. 근데 급락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줘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올라가겠다 생각해서 만약에 급락을 했을 때 내가 밑에서 사가지고 체리피킹을 해가지고 야 올라오면 나 요만큼은 수익 낼 수 있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네.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죠. 만약에 이 밑으로 빠졌다고 쳐봐요. 이렇게 빠지면 네. 여기선 샀지만 빠지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샀을 때 심리만 얘기할게요. 나 여기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하면 10%는 이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라갔다 밀렸어. 그 손실이 났네? 그러면 곧바로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야, 올해 반도체 좋대잖아. 내가 반도체 종목인데. 그리고 올해 이익 많이 났대는데. 그럼 이익 낼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얘 가치를 볼 때 저평가니까 떨어지는데 그냥 갖고 있어야지. 바꾼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자기 원칙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얘는 여기서 반토막 나도 가져갈 거야. 그랬다면 계속 사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매수했는데 난 단기로 들어갔는데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시황에서는 물려가지고 꽤 오랫동안 몇 년간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어떤 종목을 사던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던 나는 이 종목, 이 타이밍에 이 거래는 어떤 상황이 되면 끝낼 거라는 걸 일단 먼저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좋다고 이사님 사랑한다고 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진짜 네. 중심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진짜 더 와닿는 것 같은데 단순한 걸 만들고 일관되게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럼 이사님 예. 지금 시장은 사실 데이터도 중요하고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되니까 삼전 닉스가 여기까지 가는 거다라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심리도 작용을 하는 거고 네네. 지금 시장에서의 원칙은 그럼 예. 뭐가 더 비중 있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 숫자입니까? 일단은 저는 네. 요즘에 이제 세미나 네. 다니면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요. 네.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 바야흐로 ETF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ETF 전성 시대가 됐고요. 또 ETF들이 뭐 하루에 5% 10%씩 막 움직여요. 맞아요. 꽤 수익을 많이 줍니다. 네. 제가 얘기 드리기 좀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저는 수익이 나더라고요. ETF를 세 번 딱 매매했는데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종목만큼 수익률이 나요. 요즘에는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ETF를 하시는데 만약에 좀 자신이 없은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그래서 요즘에 ETF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ETF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ETF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요.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사이클이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이클이 예전에는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경기 사이클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본시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돈의 힘에서 움직이는 거고 한때는 그래서 벤 버너키가 돈을 뿌릴 때도 그랬고요. 팬데믹 때도 그랬고 돈을 막 뿌리니까 이건 우리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돈의 유동성에 중독됐다. 기억나시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시장의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가냐를 이제 찾는 건데 사이클링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이죠. 그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AI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시장이 막 움직이고 막 지금도 좋지 않고 그렇지만 AI 관련 섹터에 있는 것들, 소위 AI 반도체, AI에 들어가는 전력기기, 뭐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요번에 뭐 좀 빠진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충격을 안 받습니다. 얘네들은 다 좋아요. 지금 벌써 5개만 얘기했잖아요. 5개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ETF가 다 있어. 내가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면은 이들의 종목들 ETF가 다 있어요. 또는 우리나라 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가고 같이 갖고 있는 것도 있어. 그렇다면은 시장이 어차피 빠졌다가 뭐 전쟁은 언젠가 끝날 거고 또는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시황관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는 그 섹터에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내가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 뭐 유가가 더 오늘 올랐다가 또 내일은 빠졌다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편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책 사이클이에요. 정책 사이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잘 보시면 거기에 맞는 것들이 작년에 조선방산 원자력이 있었고 네. 지금도 여전히 중국을 규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있는 뭐 ESS 중국 건 안 쓴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방산도 중국 거 안 쓴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쟁 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효과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태양광도 좋지만 사실은 ESS를 확 부각이 된 거예요. 거기에 중국 걸 쓰지 않고 그렇다면 이런 모든 제조업에 중국 말 빼고는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정책 사이클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정책 사이클은 뭐가 있습니까? 3법 개정, 세법 개정, 그리고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 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을 뭐 증권사 직원이나 아니면 여기 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봐도 되겠지만 챗GPT 물어볼 종목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도 판단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고배당주 ETF는 뭐가 있냐? 뭐 3차 상법 개정 수혜 ETF는 뭐가 있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라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보면요. 걔네들 차트가 이번에 급락해서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 원위치였습니다. 그 정책 사이클이나 기술 혁신 사이클에 묻어 있는 종목들 대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충격을 이렇게 많이 받지 않았고요. 네네. 또는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이렇게 전쟁 나는 거 유가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막 이거 공부 안 해도 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걸 저는 되게 많이 알아요. 오랫동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뭐냐면 오케이 그래 알았어.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섹터의 종목들 그리고 그런 걸 ETF로 내가 딱 분산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거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이 여기서 급락해버리면 그것도 답이 없는 거잖아. 걔들도 막 30% 50%씩 내려갈 수 있잖아.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급락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시황을 판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황 판단은 되게 뭐 긴 얘기니까 일단 이번 상반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시황이 얘가 폭락해갖고 이 밑으로 가서 5천 밑으로 가고 4천 가고 이런 시황이냐라고 판단을 또 해볼 때 저는 이번 시황은 상당히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언급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독특하게요. 우리 역사를 한번 제가 9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96년부터 볼게요. 그냥 1996년에 와. 1996년에 500에서 1000 사이에 왔다 갔다 이 코스피 지수 맞죠?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보겠습니다. 1996년 여기가 96년 여기네요. 제가 지금 글자가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여기거든요. 1000에 입사를 했는데 2년 만에 277까지 빠졌어요. 1000에 입사를 했는데 이렇게 1000에서 500포인트 사이에 우리나라는 되게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거 꼭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잘 보세요. 이 500에서 1000에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한번 팍 무너졌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았어요. 네. 그리고 IT 버블 붕괴를 끝나고 나서 두 번의 위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곧바로 대세 상승하고 대세 상승을 하면서 그 이후에 1000에서 2000 사이로 레벨업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랬거든요. 100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있다가 뭘 맞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어요. 네. 그리고 대세 상승 가면서 바야흐로 그 다음에 2000에서 3000 사이가 됐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팬데믹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야흐로 3000 위가 돼서 위로 올라선 거예요. 네. 그랬다가 우리 시장이 뭐 정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다가 이번에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급등한 게 여기서 한 번 있었고요. 여기서 한 번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있었고요. 네. 뭐 여기서 한 번 있었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시장은 시스템 위기가 발생해서 폭락 후에 다 올라온 거예요. 우리 시장은 폭락 후에 대세 상승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승에 폭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번에 상승을 옛날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게 시장이 팬데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폭락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는 체리피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건 포모로 올라옵니다. 포모로.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막 대세 상승이 됐다고 하면서 막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만약에 폭락했다가 올라왔으면은 매도자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소위 거버넌스 개혁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구조적 개혁이 생기면서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움직임하고 상당히 다르고 과거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심리 오늘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사람들의 지금 들어왔던 자금들의 심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섹터의 종목이나 뭐 ETF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때 예전처럼 폭락하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하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그런 퀄리티 또는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상승하던 시기와는 좀 다른 환경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그 이사님 말씀 중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궁금해하셨다는 그 부분 진짜 그렇잖아요. 시황이 안 좋으면 전반적으로 뭐 매크로라든지 이런 환경이 다 무너져 버리면 뭐 업종 종목 갈 수가 없지 않아요?라는 그 질문. 그걸 이제 최근에 빗대어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맞습니다. 그렇죠. 뭐 간밤에 있었던 유가 뭐 이런 얘기들, 가스전 얘기들, 또 뭐가 있었죠? FOMC, 뭐 금리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요럴 때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께요?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여기서부터 반토막 나는 만약에 반토막 나는 걸 가정할게요. 반토막 나는 그런 시장의 폭락이 어떤 걸로 일어날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만일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최악의 상황이겠죠. 지금 전쟁 벌이고 있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잘 버티잖아요. 이거보다 완벽하게 더 강한 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모두 다 죽자 하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유조소를 공격하다든지 아니면 정유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을 꺼내기도 어렵지만 전술핵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하워드 막스의 투자 노트에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망할 것처럼 맨날 하고 거기에 대비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망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이 망할 걸 대비하면서 투자하면은 무슨 또 어떻게 투자를 해요? 투자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을 하면 안 돼. 제 고객 중에 옛날에 제 상원 시절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렇게 하면서 투자는 그건 우리가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세상이 지금 다 망할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10년,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갈수록, 클라이막스로 가면 갈수록 시장에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리만 때 글로벌 금융위기 생겼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석학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비들 석학들이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이걸 회복하기에는 미국은 20년, 30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그때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극한 상황에 대해서 폭락하는 경우의 수를 두면서 이걸 투자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런 폭락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내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은 그렇게 오래 밑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저세상 사람처럼 되게 희한한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걔는 뺍니다. 네네네네. 지금 질문 주신 거에 전쟁, 금리 뭐 여러 가지 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자본시장은요, 뭘로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는 거냐면 돈입니다. 돈. 돈의 흐름이 막힐 때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보다 지금 더 사실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소위 그 AI 데이터 센터 또는 AI의 자본 지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 인프라를 깔았어요. 인프라 깔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이 투자 수익이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걸 우리는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캐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즘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캐즘이 아주 얕거나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엔비디아도 우리 수익 내고 있어. 오픈 AI도 이런 거에서 우리 수익 내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여하튼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막 투자했는데 회수가 안 돼. 그래서 마치 뱅크런처럼 지금 환매 런이 발생하고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이게 한 가지의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 2조 달러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야 뭐 IB 한 군데에서 그냥 빌려줘도 되는 거야. 이게 막을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또는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이거 터져요. 이게 그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터집니다. 항상 우리 몇 년 전에 레고랜드 때문에 PF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어떻든 그때 돈으로 메웠습니다. 이거 다 돈으로 메우는 거예요. 자본시장은 돈이거든요. 돈으로 메우면서 넘어갔어요. 그때 우리 증권가에서 항상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게 금리만 떨어지면 해결되는 건데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지네 계속 그랬었어요. 그렇듯이 지금도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바야흐로 국채도 그렇고 회사채도 그렇고 사모시장에 있는 채권도 그렇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에서 손실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손실을 어디서 메우든지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를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고 금도 팔고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요. 요즘에 금 가격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살짝 걱정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쪽 시장에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짐이 조금 있어요, 지금요. 실제로 시장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자본시장 내에 돈의 흐름이 끊기면서 발생되는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다가 이 뉴스 플로우를 계속 보시면서 실제로 이게 요즘에 보면은 사모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좀 터지고 또는 조그만 데서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은행에서 터진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SBB 사태 있었죠. 네. 은행의 부도 사태가 났는데 매것 다 해결했잖아요. 이런 거 누가 하느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못합니다. 누가 연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연준은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다 방어를 잘 해왔어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을 믿고 가보자. 연준 풋을 믿고 가보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 내가 너무 복잡해. 지금 저도 말씀드리면서 너무 어려우시죠? 근데 복잡해. 그러면 아, 그래. 연준을 믿고 가보자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결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디에서 뱅크런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런 일이 나타날수록 우리는 이제 도망갈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지금 미국의 4.2.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네. 4.28까지 갔다가 요즘에 4.2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4.24, 26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4.5 위로 올라서죠. 4.1로 올라서면은 그러면 계속 비중 있게 내 주식을 좀 팔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 다 엮여 있긴 한데 돈의 흐름이다. 네네. 네, 그리고 기준은 10년 만기 국채 4.5 기준으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박병창 이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뭐 런닝하면서 요거 다시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 진짜 알찬 시간이었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여러분 들어주시고 또 뒤에 저희 김장열 본부장님 단독 방송도 이어지니까 계속 시장 얘기 좀 함께 해주시고요. 이사님 오늘 뭐 말씀도 항상 멋지게 하시지만 차림도 멋지십니다. 예? 차림, 옷차림도 오늘 뭐 멋지십니다. 넥타이를 매서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넥타이 네. 가끔 매고 옵니다. 어. 예전에 안 매다가 넥타이 매면은 어. 그거를 이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매고 있고요. 타이 색도 예쁘고 예. 그 타이 오늘 너머에 있는 셔츠도 괜찮네요. 이 셔츠를 또 우리 여기서 주셔가지고 입어봤습니다. 네. 근데 저는 셔츠 사러 갈 때 네. 일부러 이렇게 막 만져봐요. 그럼 백화점에서 그분이 이거 왜 자꾸 꾸기냐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거 되게 꾸겨지는 게 추레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추레해 맞아요.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 받았는데 받아서 입어보니까 이런 데는 어차피 좀 꾸겨져 있으니까 포장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받자마자 입으면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근데 이제 구김이 없네요, 진짜. 셔츠 자주 입으시니까 네. 그런 또 노하우가 있으시겠어요. 예, 구김이 없. 그리고 구김이 없는 게 이거 다이름제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구김이 없는 게 되게 편하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저는 볼 때 그 남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있나요? 네, 남자들이 괜찮아요. 보면 네. 예전에 지점장 회의 가면은 네. 전 지점에 제가 있을 때 지점장 회의를 가면 그때 170개 지점이었어요. 거의 곤색의 양복을 입고 또는 딱 벗고 하얀색 그냥 드레스 셔츠 그 와이셔츠를 딱 셔츠를. 입고 몽땅 다 그러니까 본사 부속거 있으니까 한 200 몇 명이 쫙 강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복처럼.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여자 옷을 잘 모르듯이 남자들은요. 네. 와이셔츠를 딱 보면은 저건 좀 비싼 거네. 아. 저건 그냥 좀 싼 거네. 또는 저건 좀 좋아 보이네. 이게 달라. 이 감이 다르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복에서도 그렇고 이 드레스 셔츠도 그렇고 몇 수냐. 아. 150수냐, 180수냐, 200수냐 그게 있어요. 네. 아우 전문가시네. 그게 있는데 그게 높을수록 이 셔츠에서 약간 강택이 나요. 이 셔츠에 광택이 맞아요,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셔츠 입어보니까 광택이 지금 보시면 있죠. 광택이 좀 있죠. 맞아요. 그렇게 봐서는 뭐 충분히 매력 있는 셔츠인 것 같습니다. 와, 이사님 감사합니다. 속옷 포인트를 직접 입어보시고 예. 다 경험으로 지금 다 말씀해 뭐 주시니까. 와이셔츠는 제가 원래 입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근데 진짜로 그 입으신 수트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스카이블루색 감사합니다. 예. 입으셨는데 제가 좀 한 말씀 정리해 드리면서 네, 또 요 셔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면 100%고요.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김 방지 기술을 넣었습니다. 시종의 링클 프리 제품이 폴리 소재 위주다 보니까 요게 말씀해 주신 그 광택면에서 좀 저렴해 보인다라는 느낌과 땀 흡수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요 어반트 셔츠거든요. 요 셔츠는 고급 면 소재인데 만져보셨다고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촉감이 굉장히 특이해 뛰어나고요. 저도 지금 입고 있는데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부드럽고 살에 닿는 촉감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통기성이 좀 뛰어납니다. 핵심 기술이 이제 구김이 없다. 직접 입어보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LAMC 공법으로 이 구김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구김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또 있는데요. 테이프 봉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세탁 후에 솔기가 쭈글거리는 현상이 있는데 요걸 퍼커링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공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요 어반트는요, 특허받은 테이핑 봉제 기술을 써서 세탁 후에도 방금 다림질한 듯한 탄탄한 실루엣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요거 뭐 비싼 뭐 몇 수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님 2장 세트에 75,000원입니다. 2장이에요? 2장에 조금. 네. 싸긴 웃으시네. 싸네요. 네. 그러니까 저렴하죠. 괜찮죠. 예. 가성비도. 단독 최저가 핫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장 세트에 75,000원이니까요. 지금 모델분 물론 오늘 뭐 박병장 기자님 모델이 돼주셨는데 저거 사진에 나가고 있는 아이보리 흰색과 스카이블루 오늘 이사님께서 입으신 조 색깔이 사실 이사님 가장 많이 입는 색 아니에요? 두 가지 입죠. 흰색이랑 이색. 그렇죠. 가장 많이 입는. 남자들 제일 많이 입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장 많이 입는 손이 가는 2가지 색으로 2장 세트 가성비 있게. 근데 가성비라는 게 이제 품질이 안 좋으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품질이 또 좋다라는 것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흰색을 입고 있는데 스트라이프 여성용 스트라이프도 있는데 그건 좀 오버핏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따뜻해지는 봄날에 입기에 상당히 산뜻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의 박병장 이사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